자, 멘델 법칙. 유전의 원리. 그래서 이제 나오지, 그지? 유전의 원리. 01. 01. 유전의 원리. 자, 일단 유전이라는 게 뭐냐? 유전. 그러니까 사실 유전 때문에 너희가 태어났는데 부모님을 닮는 거야, 그지? 그러면 왜 닮은 거야? 이 모든 생물들은 유전자라는 걸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유전자의 일부를, 그지? 자식에게 물려줘서 그 자식이 부모를 닮게 되는 현상이 유전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럼 이제 그 유전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멘델이라는 사람이 몇 가지 이제 법칙을 발표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시험범위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이 유전 단원을 공부할 때는 자주 쓰이는 용어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보면은 이제 자주 쓰이는 유전 용어들이 나올 거야. 유전 용어. 근데 유전 용어 중에 몇 가지, 한두 가지는 이미 앞에 배웠어.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대립유전자라는 거는 너 배웠던 기억이 나니? 그지?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모든 생물에 이렇게 염색체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기본적으로 체세포 안에는 항상 모양과 크기가 같은 게 두 개씩 들어있어서, 그지? 얘네들 우리가 뭐라 부르지? 상동염색체라고 부르지. 물론 이제 멘델이라는 사람이 연구할 당시에는 이 염색체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얘기한 유전자라는 말도 쓰진 않았어. 멘델은 유전인자라고 표현을 했거든. 근데 아무튼 이제 이 상동 염색체에 이제 결국 유전자가 있는 거야. 그 유전자가 특정한 위치에 있더라 라고 하는 걸 이제 나중에 과학자들이 밝혀냈단 말이야. 그래서 상동 염색체에서 같은 자리에 이렇게 한 쌍의 유전자가 있거든. 요 한 쌍의 유전자 때문에 너희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나타나는 거야. 참고로 사람의 이 염색체는 총 46개가 있잖아. 그 유전자가 그 염색체마다 하나만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자리는 다르지만 여러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상동 염색체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이 한 쌍의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쌍이야. 한 쌍이기 때문에 그럼 봐. 만약에 왜 이게 상동 염색체인 거니? 복사돼서. 아니지. 그렇게 되면 틀리는 겁니다. 이제 하나의 염색체에서 염색 분체가 두 개인 거는 복제가 됐기 때문인 거고, 그림에 그냥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면 이게 복제된 거는 여기 요 가운데 동원체라고 하지. 여기에 두 개가 달려 있어야 복제가 된 거고, 얘네 두 개가 떨어져 있으면, 그지? 엄마한테 하나, 아빠한테 하나 받은 거야. 그러면 다 엄마하고 아빠는 혈연 관계 아니야? 아니죠. 아니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있는 요 한 쌍이거든. 한 쌍? 대립유전자가 이제 한 쌍이 있으면 그 한 쌍의 유전자가 똑같다는 법이 없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빠한테는 A라는 유전자가 있어. 그럼 엄마한테도 무조건 A가 있으라는 법은 없다 이거야. 그럼 만약에 보기 선지에서 이 대립유전자 한 쌍이 서로 같다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 뭐 아무것도 안 알려주는 상태에서 그렇게만 단순히 그렇게 물어보면 틀린 말이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야. 내가 맨날 이 유전 얘기할 때 예를 드는 게 있거든. 자, 만약에 여기 있는 유전자 때문에 우리한테 쌍꺼풀이 있냐 없냐가 결정이 된다고 하면 아빠한테서는 쌍꺼풀이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 근데 엄마한테는 쌍꺼풀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유전자일 수도 있고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어쨌든 뭐가 됐든 그 두 개가 짝을 이뤄서 최종적으로 쌍꺼풀이 있냐 없냐가 결정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나온 거지, 이렇게 아까 민우가 얘기한 대로 만약에 얘가 이렇게 이제 복제가 돼 있는 상태야. 이렇게 복제가 돼 있는 것끼리 무조건 어때야 돼? 요거는 같아야 돼. 그 다음에 유의해야 될 거는 얘하고 얘를 대립유전자라 한다? 안 한다? 이거는 아니다. 이거 두 개를 대립유전자를 하지는 않는다고. 반드시 상동 염색체 상에 있는 한 쌍을 대립유전자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대립유전자 한 쌍에 의해서 그 유전자의 어떤 특징이 나타나.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형질이라 그래. 형질. 그래서 대립유전자 한 쌍에 의해서 어떤 하나의 형질이 나타난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형질의 뜻이 써 있겠지.
형질, 대립형질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형질이라는 것은 어떤 유전자에 의해서 특징이 겉으로 이렇게 뭐 하여튼 나타나는 그 특징들을 우리가 형질이라고 하는데, 이 형질이 두 가지란 말이야. 하나는 우성형질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열성형질이라는 게 있다고. 그럼 그때 얘네 둘의 관계를 서로 대립형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우성형질과 열성형질 사이의 관계를 대립형질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대립형질. 그러면 이제 우성형질은 뭐고 열성형질은 뭐냐? 자, 이건 이제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성형질, 멘델의 이제 그 법칙에 따르면 잡종 1대에서 나타나는 형질 뭐 이렇게 되어 있어. 나타나는 형질은 우성형질이 되는 거고, 잡종 1대에서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 형질, 이거를 열성형질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멘델의 법칙을 얘기하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고,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좀 많이 나타나는 형질이 우성형질이고 적게 나타나는 게 열성형질이라고 일단은 그렇게 이해해도 돼. 다 그런 건 아니야. 그지? 자,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를 해볼게. 봐라. 우리 사람 손가락이 몇 개지? 10개잖아.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구를 보더라도 손가락이 다 10개지. 그러면 선생님이 방금 우리 주변에서 더 많이 보이는 게 우성형질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선생님 손가락이 10개인 게 우성형질이겠네요 라고 생각하겠지. 근데 모두 그런 건 아니라 그랬잖아. 손가락이 10개인 건 열성형질입니다. 그럼 다지증이라는 게 있어. 다지증. 그러니까 우리 많아요 더? 12개지 12개. 그지? 사람이 진짜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우성형질인 거야.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묻겠죠. 아니 그러면 이게 우성형질이면 더 많이 나타나야 되는 거니까 내 주변에 손가락이 12개인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 없어. 그 이유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10개인 게 열성인 거잖아. 열성인 사람들끼리만 결혼하잖아. 그잖아. 손가락이 10개인 사람들끼리만 결혼하니까 열성끼리 만나면 무조건 열성만 태어나거든.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이제 이 책에서 다루는 것들은 대부분 많이 나타나는 게 우성이고 적게 나타나는 열성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다 이거야. 무조건. 정의는 이렇게 되거든. 요 얘기는 좀 이따 나올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우성형질과 열성형질 사이 관계를 서로 대립형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 형질이 유전자 한 쌍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우성형질을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가 있고요. 열성형질을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가 있어. 근데 우리가 그 유전자들을 보통 알파벳을 써서 나타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전자형이라고 합니다. 유전자형. 유전자형.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어떤 우성을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는 대문자로 표시한다고. 우성형질을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는 대문자로 표기를 하고 열성형질을 나타나게 하는 건 그거에 소문자로 표기를 해줍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유전자가 뭐 우성끼리 됐건 열성끼리 됐건 두 개가 짝을 이뤄야 돼. 하나가 나타나려면.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지. 엄마하고 아빠 쪽에 전부 둘 다 똑같은 우성 유전자가 있어. 유전자형을 쓰시오 그러면 어떻게 써? A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만약에 아빠한테는 우성 유전자가 있는데 엄마 쪽에는 열성 유전자가 있어. 그럼 어쨌든 이 둘이 짝을 이뤄서 어쨌든 뭐가 나타나든 나타나는 거니까. 그럼 이 유전자형은 A, 스몰 a 뭐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한 쌍의 짝을 이루게 이렇게 조합을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엄마하고 아빠한테 둘 다 열성 유전자가 이렇게 있을 수 있거든. 그지? 그러면 그때 유전자형은 뭐라고 써? 스몰 a 이렇게 쓰는 거야. 맞지? 그러면 유전자형을 쓰시오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유전자형을 쓰시오 그러면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러면 그때 유전자가 이렇게 한 쌍의 짝을 이뤘는데 얘하고 얘처럼 같은 같은 유전자끼리 짝을 이루고 있으면 이거를 순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순종. 유전자형이 뭐다? 순종이다.
근데 순종이란 말도 쓰지만 주로 무슨 말을 많이 쓰냐면 자 얘들아 봐봐. 요거하고 요거는 동형접합이다 이렇게 표현해. 동형접합 또는 뭐 순종이다 이렇게. 그지? 얘도 동형접합이 되는 거야. 유전자형이 동형접합이다. 혹은 유전자형이 순종이다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제 얘처럼 유전자가 서로 다른 유전자가 짝을 이루고 있으면 얘는 유전자형이 잡종이다 이렇게 얘기해. 잡종 또는 근데 잡종이란 말이 조금 그렇잖아. 그지? 요거는 이형접합이라고 표현해. 이형접합 또는 잡종이다 뭐 이렇게 씁니다. 자, 뭐 순종은 다른 말로 호모라고도 하고요. 잡종은 헤테로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일단 이렇게 순종 내지는 동형접합 또는 잡종 내지는 이형접합 이렇게 쓴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보기에서 이렇게 물어봐. 뭐 어떤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들이 혹은 딸이 어떤 자손이 유전자형이 동형접합이냐 이형접합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유전자들이 이렇게 짝을 이뤄가지고, 그지? 짝을 이뤄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떤 하나의 우성이 됐든 열성이 됐든 하나의 형질이 겉으로 나타나겠지. 그 우성이 됐든 열성이 됐든 겉으로 나타난 형질을 뭐라 부르냐? 표현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표현형. 그럼 당연히 봐봐. 우성끼리 짝을 이룬 애하고 열성끼리 짝을 이룬 애는 표현형이 어때? 얘는 우성이 표현됐겠지. 맞지? 얘는 열성이 표현됐겠지. 근데 이제 문제는 얘인 거지, 얘. 그럼 봐봐. 얘랑 지금 뭐는 달라? 유전자형은 다른 거야. 맞지? 근데 이제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멘델 우열의 원리에 따라서 얘하고 얘는 얘가 우성형질이 겉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얘도 우성형질이 겉으로 나타나. 그러면 얘랑은 뭐는 같은 거야? 우성. 다시. 얘하고 지금 써져 있는 게 유전자형은 서로 다르잖아. 얘는 동형접합이고 이형접합이니까 얘하고 얘가 유전자형은 다른 거야. 그런데 얘는 A가 짝을 이뤘으니까 A라는 형질이 나타나겠지. 얘는 당연히 스몰 A니까 스몰 A라는 형질이 나타날 거고 표현형이. 그럼 얘는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멘델 우열의 원리에 따라서 얘랑은 둘 다 우성이 겉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얘랑은 유전자형은 다르지만 표현형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유전자형은 다르지만 표현형은 같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 자,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A라는 유전자가 쌍꺼풀이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고 스몰 A라는 유전자는 쌍꺼풀이 안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라고 하자고. 자, 이렇게 유전자 두 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쌍꺼풀이 나는 거야.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은 쌍꺼풀이 안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쌍꺼풀이 나타난 것과 안 나타난 건 표현형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이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하고 안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가 짝을 이뤘거든. 근데 이게 나타나는 건 쌍꺼풀이 있는 게 나타난다고 겉으로는. 그러면 이 사람도 쌍꺼풀이 있고 이 사람도 쌍꺼풀이 있는 거잖아. 그럼 이 둘은 뭐가 같다? 표현형이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유전자형은 다르지만 표현형은 같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표현형이라는 것은 겉으로 나타난 형질 뭐 이렇게 보면 돼. 그게 우성형질이든 열성형질이든 그 개체의 겉으로 말 그대로 표현된 나타난 형질을 표현형이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표현형이 같다고 유전자형까지 같은 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 유전자형이 달라도 표현형이 같은 경우도 있다 이거지. 그지? 유전자형이 달라도 표현형이 같은 경우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지? 그래서 뭐 유전자형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표현형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그다음에 대립형질이라는 건 뭔지, 그 형질은 뭐 때문에 나타나는지, 그지? 요거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 그지? 해 두셔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뭐 이렇게 우리 책에는 표로 이렇게 쫙 정리가 돼 있으니까 지금 설명한 거 가지고 다시 한번 그 표에 정리된 내용을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멘델 얘기를 한번 해보자. 멘델이라는 아저씨가
수도사였대, 수도사. 수도원에서 지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뭐 신부님하고 비슷한 거지. 그지? 신부님인데 이제 그 수도원에서 생활을 하면서 수도원에 조그만 텃밭이 있을 거 아니야. 텃밭에다가 완두콩을 길러가지고, 그지? 그 완두콩을 재배한 결과를 가지고 유전 법칙을 이제 결국 발표를 하게 된 거야. 3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3가지. 자, 우리가 이제 3가지 중에 2가지를 배울 건데, 자, 멘델의 유전 법칙. 일단 먼저 써놓을게. 첫 번째는 자, 우열의 원리라는 게 있고요. 2번째는 분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 3번째는 뭐 독립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자, 너희는 시험 범위가 이제 딱 여기까지만 들어가는 거죠. 딱 여기까지. 요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시험 범위가. 근데 여기 보면은 다 법칙이거든? 얘만 뭘로 돼 있어? 처음에 발표할 때 우열의 법칙으로 발표를 했어요. 실제로 선생님이 예전에 한 10년도 더 됐을 것 같아. 초반에 이 멘델 이거 할 때는 실제로 참고서에 우열의 법칙이라고 써져 있었어. 어떤 책에서. 그지? 근데 이제 어쨌든 처음엔 법칙으로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왜 법칙이면 어때야 되냐? 항상 성립해야 되잖아.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게 없어야 되잖아. 근데 그걸 어긋나는 그 유전 현상들이 계속 이제 발견이 된 거야.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것도 있다 보니까 원리로 이제 바꾸게 된 거야. 근데 아무튼 이제 이 사람이 이 유전 법칙을 완두라는 놈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이 법칙을 발표를 한 건데 그럼 하필이면 왜 완두 가지고 실험을 해서 했느냐, 이제 완두를 갖고 실험을 한 이유가 있다. 자, 완두를 사용해서 연구한 이유. 자, 일단 수도사라 그랬잖아. 뭐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겠죠, 그지? 일단 값이 싸고 좀 구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완두를 이용한 게 일단 첫 번째겠지, 그지? 자, 일단 첫 번째는 구하기가 쉽다 이거지. 구하기가 쉬웠고, 그지? 구하기도 쉽고 또 뭐야? 그냥 텃밭에다가 콩 뿌린 다음에 물 주면 잘 자라, 그지? 그러니까 재배하기도 어때? 쉬웠다고. 재배하기도 쉬웠어. 자, 두 번째는 그리고 뭐냐? 자, 유전이라는 게 부모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여러 우리 세대라고 해. 세대. 한 세대가 뭐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한 세대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유전이 되고 이게 누가 누구한테 물려주고 하는지를 살펴보려면 내가 여러 세대를 관찰해야 돼. 근데 만약에 그 멘델이라는 아저씨가 같은 수도원에 사는 수도사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못 하겠지? 결혼을 뭐 안 할 테니까. 그지?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다고 쳐봐. 그러니까 민우를 대상으로 유전을 연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지? 그럼 기다려야 되지. 언제까지? 민우가 일단 결혼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지? 근데 뭐 예를 들어 요즘 같은 분위기면 또 결혼해도 자식도 잘 안 나. 일단 자식 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갓난아기들 다 똑같아요. 또 그지? 그러니까 얘가 좀 어느 정도 또 자랄 때까지 지켜봐야 돼. 부모를 닮는지 안 닮는지, 닮았으면 어디를 어떻게 닮았는지. 그러면 이제 또 지켜봐야 돼. 걔가 또 장성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은 한 세대가 어때? 길어요.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지켜보다가 죽을 판이야. 내가 먼저 죽게 생겼어. 그지? 근데 완두는 어때? 콩 뿌리고 흙 덮고 물 주고 잘 자라서 다시 완두콩이 열릴 때까지 그 기간이 굉장히 짧더라 이거야. 한 세대가 짧어. 한 세대가 짧다 보니까 여러 세대를 관찰하더라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더라. 그지?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자, 예를 들어 사람 같은 경우 또 어려운 이유가 한 명을 낳았어. 근데 한 명을 낳았더니 예를 들어서 부모랑 안 닮은 부분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왜 안 닮았는지 유전자 그럼 안 물려받은 건지 물려받았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지? 그러니까 기왕이면 자식이 여러 명이어야 뭐 비교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통계를 낼 거 아니야. 사람은 그게 안 되잖아. 근데 완두는 어때? 하나 심어가지고 싹이 트면 거기서 수십 수백 개 완두가 열리니까 자손수가 되게 많아요.
자손수가 되게 많다 보니까 그걸 통계를 내서 일반화하기에도 적절하더라 이거지. 자손수가 굉장히 많다. 많이 얻을 수가 있더라 이거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아까 선생님이 지금 썼다 지웠다만 대립형질이라 그래서 우성열성 얘기했지. 자,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반대로 뒤에 가면 사람의 유전이 연구가 어려운 이유가 일맥상통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승석이를 대상으로 내가 연구해, 그러면. 이제 너한테 어떤 형질이 뭐 우성인지 열성인지 따져보려고. 근데 사람한테도 물론 이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은 형질이 되게 많아. 예를 들어 키 어때? 요즘 애들은 부모님이 키가 작아도 애들이 키가 이렇게 커요. 옛날 선생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있잖아. 그냥 부모님들이 키가 작으면 얘도 키가 작아. 왜?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더 경제적인 그런 수준이 높지 않았겠지. 잘 못 먹는다고. 부모님들도 잘 못 먹었고.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자식도 잘 못 먹어. 키가 안 커. 근데 요즘 애들은 어때? 부모님은 작아요. 아, 나도 그래. 나는 못 먹어도 내 새끼는 가다가 그냥 막 갈비 먹이고 소고기 먹이고 막 잘 먹여. 키가 이렇게 크지. 그러니까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형질이 되게 많은 거야. 근데 완두는 그에 반해서 어때? 환경이 어찌됐건 간에 되게 우성과 열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야. 대립 형질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많더라 이거지. 니네 나중에 이제 사람의 유전 배우겠지만 그래서 대립 형질이 뚜렷한 형질 나타나는 거는 환경의 영향을 거의 안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 대립 형질이 뚜렷하지 않아. 사람의 키 생각해봐. 어떤 걸 우성이고 뭐 예를 들어 키가 180 이상이면 우성이고 180 이하면 열성인데 이렇게 나눌 수 없잖아. 맞지? 180도 181이냐 2냐 3 다 다르니까. 근데 완두는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니네 요거는 좀 암기를 해둬야 돼. 그럼 완두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대립 형질들, 우성과 열성의 뚜렷한 거, 요거는 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성, 열성 형질.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완두콩이 어디에 들어있지? 콩깍지 안에 이제 완두콩이 들어있잖아요. 그지? 그럼 그 완두콩의 색깔. 완두콩의 색깔. 어떤 완두를 수확하더라도 노란색 아니면 녹색이야. 딱 두 가지밖에 없더라. 그 완두콩의 색깔이 노란색 아니면 황색 아니면 녹색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 좀 많이 우성이 더 그 수가 많다 그랬잖아. 황색이 우성이고요. 녹색이 열성인 거야. 그 다음에 그 완두가 또 보면은 완두 모양. 되게 동글동글한 애가 있는 반면에 표면에 약간 주름이 있는 애도 있더라 이거지. 근데 보니까 둥근 완두가 훨씬 더 많고요. 그 다음에 표면이 약간 주름져 있는 완두가 그거보단 적게. 그래서 우성과 열성이 얘가 뚜렷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키는 어떻게 우성 열성 따지기 애매하다 그랬잖아. 근데 완두는 다 자랐을 때, 완두콩이 이제 수확을 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그 키가 명확히 구분이 되더래. 완두 키가 큰 놈, 작은 놈 이렇게. 완두 키 같은 경우에는 키가 큰 게 우성, 작은 게 열성 이렇게. 그 다음에 완두콩이 또 그 콩깍지에 들어있다 그랬잖아. 근데 콩깍지의 색깔도 또 딱 두 가지더래. 콩깍지 색깔은 이 완두하고는 반대야. 오히려 완두는 황색이 많은데 녹색 콩깍지 안에. 그죠? 콩깍지 색깔은 뭐 녹색.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황색 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적지는 않겠지만, 너 책이 보면 나와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꽃이 피는 위치도 우성과 열성이 뚜렷하게 나눠지고,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지금 적었어. 나머지는 책에 있으니까, 니네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이런 식으로, 니네 근데 시험에 거의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얘하고 얘야. 완두 색깔하고, 완두 모양 정도는 반드시 우성 열성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옆에 아마 플러스 강의에 정리가 돼 있지 지금? 그죠? 그래서 그거 이렇게 한번 쫙 봐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비교적 대립형질이 뚜렷하다 보니까, 그죠? 뚜렷하다 보니까 완두를 이용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이유. 자, 다섯 번째. 선생님 요거만 얘기하고 잠깐 쉴게. 자, 다섯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완두는 예를 들어서 봐봐. 황색 완두가 있고 녹색 완두가 있어.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 황색 완두 하나 심어. 황색 완두 하나 심어. 자, 꽃이 폈어. 여기 있는 꽃가루 여기 묻혀줘. 맞죠? 그 다음에 황색 완두 하나 심었어. 녹색 완두 하나 심었어. 얘네가 싹이 터서 자랐어. 꽃이 폈어. 묻혀줘. 그러니까 내 맘대로 교배할 수 있어. 근데 사람은 그게 되냐? 내가 유전 연구하려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윤리적으로도 어긋나고요. 그지? 너 얘랑 결혼해서 자식 좀 낳아봐. 너 얘랑 이게 안 된다고요. 그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지? 아니 뭐 또 일부 다쳐지면 또 모르겠다만 그지? 그 요즘 세상에서 일부 다쳐진 되게 후진적인 그런 문화라고 여겨지니까 그지?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완두는 자유로운 교배가 또 가능하더라고요. 자유로운 교배가 가능해. 그지? 내 맘대로. 그지? 내 맘대로 해볼 수 있다 이거지. 아, 얘랑 얘랑 교배하면 어떻게 되고, 쟤랑 얘랑 교배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자유롭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완두는, 우리 아까 이제 유전자형 뭐 순종이니 잡종이니 얘기했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교배를 해가지고 유전자형이 순종인 개체를 얻기가 쉬워.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자가교배라고 하거든. 자, 얘기가 나온 김에 하자면 아까 유전 용어에서 했어야 되는데 근데 또 공부하다 보면 이제 자가교배라는 말이 나오고 또는 식물의 경우에 이제 자가수분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혹은 타가수분 이렇게 얘기해. 타가교배 또는 타가수분 이렇게 얘기해. 자, 그럼 여기서 자가가 뭐야? 자가. 스스로 자자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까 유전자형 얘기했지. 너희는 공부할 때 유전자형이 똑같은 애들끼리 교배하면 그게 곧 자가교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유전자형이 A, 스몰 A인 어떤 애가 있는데 얘랑 똑같은 유전자형을 갖고 얘네 둘이 교배를 하면 이게 자가교배야. 근데 완두는 자연 상태에서 자가교배가 되게 잘 된대.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럼 타가교배는 뭐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 다른 꽃에 있는 꽃가루를 이쪽 꽃에다 묻혀주고 그지? 서로 다른 개체들끼리 교배하는 게 타가교배야. 근데 완두는 자연 상태에서 자가교배 되게 잘 돼. 그 결과 유전자형이 순종인 애가 얻기 쉽더라는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꽃이 폈어. 이렇게 꽃이 폈다. 그럼 요 가운데 이제 보통 암술이 더 길지 이렇게. 그지?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이렇게 이제 꽃가루 만드는 수술이 있는 거거든. 그러면 자, 동일한 종류의 또 다른 꽃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 자, 그럼 봐봐. 꽃이 두 개가 있어. 그럼 이제 여기서 얘도 꽃가루가 막 만들어지잖아. 그 일반적인 꽃들은 여기서 만들어진 꽃가루가 여기 암술로 이렇게 가서 붙거든. 이렇게 꽃가루가 암술에 가서 달라붙는 걸 수분이라고 그래, 수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타가수분이야. 서로 다른 꽃 사이에 꽃가루가 옮겨 붙는 거. 근데 완두는 말이야, 이 꽃잎이 약간 이렇게 오므라져 있대, 약간. 그러니까, 물론 암순 이렇게 길고요. 이렇게 있다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꽃가루가 밖으로 잘 못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서 달라붙어. 그러면 결국 뭐야? 야, 내 몸에서 만들어진 생식 세포들끼리 교배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유전자형이 같은 애들끼리 교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결과 우리가 아까 유전자형을 물론 그때는 이런 말이 없었겠다만 지금으로 따지면 유전자형이 순종인 애들을 굉장히 얻기가 쉬웠다 이 말이야. 그지? 그래서 거기 보면 니네 책에는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자가수분과 타가수분 조절이 쉽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자가수분 되게 잘 되거든? 근데 이거 내가 인위적으로 꽃가루 그냥 여기다 묻혀갖고 다른 꽃에 묻혀줄 수도 있어. 타가수분도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그지? 그래서 완두를 사용한 것도 없잖아 있다. 그래서 멘델이 이와 같은 그 완두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보니까 완두를 이용해서 재배를 해가지고 이제 얻어낸 결과가 이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요 멘델의 유전 법칙이야. 근데 자, 실험을 하는 거잖아. 니네 나중에 고등학교 배우겠지만 대부분 이 생물 파트에서 실험을 할 때는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 그래가지고 항상 비교 실험을 하게 돼 있어.
비교 실험을. 그지? 비교 실험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가정이 필요해. 가정을 내가 세워놓고선 실험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세워놓은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건데 멘델도 마찬가지로 이런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두를 선택을 했어. 그래서 이제 완두 갖고 실험을 하는데 실험을 하기 앞서서 이 사람이 몇 가지 가설을 세워놨단 말이야. 가설을 세워놓고 이제 재배를 해갖고 실험을 해서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본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 가설이 다 맞았지, 맞아. 가설이 다 맞으니까 그걸 일반화를 해서 이렇게 법칙을 발표하게 된 겁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그 멘델의 이제 가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